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살펴볼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하는 소식인데요.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는 여기에 빠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사법행정권 남용과 또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위를 보면요,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 이 사법부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밝혔고 특수일부에서 지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기본이고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 인물들, 주요 인물들 관련해서 8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방위 자료들도 있어요. 관용차의 운행 기록이라든가 이 법인 카드 사용 내역도 좀 내달라. 그리고 이제 이메일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어제 법원이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딱 410개 사안의 원본 파일만 낸 겁니다. 네. 이건 기존에 이제 요약해서 발표도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관련 자료를 하나도 안 냈는데 전 충격적으로 들은 것이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가 복구 불능할 정도로 파손, 훼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저는 국민적인 의혹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법부 스스로 초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됐다라는 부분이 밝혀졌는데 이게 근데 시점도 좀 논란이 될 만한 시점이더라고요. 일단 뭐 저기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지만 퇴임 직후인 작년 10월 달에 디가우징 방법으로 불능 처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대법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일단 퇴임한 경우에 이렇게 하게 돼 있다라고 뭐 대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이건 전산 장비 운영 관리 지침인가요? 거기 뭐 27조에 그렇게 돼 있다. 퇴임 법관의 전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대법원 측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핵심 증거로 볼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의 하드디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 이 하드디스크를 다 조사를 했더니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어. 뭐 이러면 사실은 문제가 없을 텐데 하드디스크를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가 이제 안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국민적 의혹들 야 거기 뭐가 있으니까 지운 거 아니겠어? 그걸 못 들여다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질 않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좀 곤혹스러울 거고 뭐 당사 수사를 받게 되는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제 전임 그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엔 정말 뭐가 있었으면 어휴 다행이다는 거고 정말 뭐가 없었으면 아 이거 괜히 지워가지고 의혹만 못 보게 되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 그 시점이 말이죠. 법원에서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2차 조사를 하던 시기에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차라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디가우징을 했다면 또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혹을 많이 사는 거죠. 야 혹시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아마 좀 이게 좀 문제가 좀 커지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검찰은 사실은 어떤 형태로 이제 복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가우징으로 삭제한 거를 어느 정도 현행 기술상 복원을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으나 만약에 복원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쪽 이제 지금 조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다행인데 근데 뭐가 조금이라도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야 이거 일부러 그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뭔가 본인들의 어떤 과오를 지우기 위해서 고의로 그런 건 아니야. 말씀하신 대로 시점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불거지겠죠. 지금 이게 궁색한 변명이라고 봐요. 사법부에서. 전산 장비 운영 관리 지침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건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이 정부의 자산 아닙니까? 이게 이 법원의 자산인데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 또 써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썼던 컴퓨터를 하드웨어를 다른 사람한테 지급했을 때 거기서 주요 문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삭제하는 게 맞죠. 보통 우리가 포맷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자료들은 백업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민주제를 택하고 있고 상권 분립을 그렇게 강조하고 대법원장은 3부 요인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에요. 대통령이 퇴임하면 자료 다 삭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서 30년간 봉인하기도 하고 기밀 자료로 관리,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국회의장이 2년 재임하다가 퇴임하면 자료 다 삭제할까요?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전임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전 대법원장이 6년 재임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기록을 모두 다 삭제하고 후임자는 백지 상태에서 전임자가 한 일을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인수인계가 세상에 어디냐 이거예요. 직장인이 이직을 해도 자리를 옮겨도 컴퓨터의 모든 기록을 공무상 비밀을 삭제한다. 공무상 비밀은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하드웨어 관리 지침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백업 데이터라도 남아있는 것이 온당하지 6년간 재임했던 기록을 다 한순간에 복구 불능하게 삭제한다? 사법부가 스스로 의혹을 초래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백업 자료를 내놔야 하고 검찰은 지금 실물이라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깡통 컴퓨터라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백업 자료는 없겠죠. 뭐 처리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말이죠.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를 할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김명수 대법원장 말과는 다릅니다. 지금 일단은 대법관 전원은 이거 사법 행정권 남용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내에서 충돌이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은 자, 수사를 통해서라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자 해서 의뢰를 한 것이고 검찰은 수사 의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이제 고위직 간부들은 모두 다 조사할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조단 조사로 충분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 재판 거래 아니다. 그럼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수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미 사법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수는요. 이것은 조사할 필요 없는 거고 수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대법원장은 왜 수사를 의뢰한 겁니까? 검찰은 이거 수사 하나마나 정보 자료도 없고요. 그럼 여기서 남는 게 뭐냐면 인적 소환밖에 없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당시에 법원행정처장 소환해서 이야기를 물어봐야 될 텐데 남용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수사 결과가 정말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로 미궁으로 빠뜨려 놨어요. 지금 검찰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제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면 압수수색 영장을 어디다 칩니까? 법원에다 칩니다. 발부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 의혹은 결과를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법부가 지금 이게 막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우리는 결백하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 위신은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부실 자료 제출이 논란이 되면서 실제로 검찰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의 특성상 하겠죠. 검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사받을 때도 검찰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막히거나 그게 막혔을 때 피의자 쪽에서 좀 고의로 좀 막는 정황들이 이제 좀 나오고 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더 불타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법원에서 관계가 미묘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지 좀 성과를 내고 싶을 거예요. 뭐 검찰 고위 관계자가 사석에서 야 드디어 시작됐다 두고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도 지금 서초동 주변에 좀 돌긴 하는데 그런데 첫 번째 수사 사실 막힌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 특성을 뭐 특히 특수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한 수사 의지를 불태울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영장을 청구를 해서 강제 수사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나오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이건 대법원이 수사 대상이 된 이상 이 사건이 아니면 다른 사건에서 마찬가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영장이 나올까? 또 압수수색 영장 그렇다 치지만 설사 이제 전 고위법관들 구속한다고 그랬을 때 상황이 오게 되면 만약입니다. 구속영장 나올까? 그리고 기소했을 경우에 1심, 2심, 3심에서 어떻게 될까라는 그 문제들은 그건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법관들이 몇 명 바뀝니다. 3명 정도. 그런데 이 사건이 만약에 마무리돼서 이게 뭐 1심, 2심, 3심 갔을 때 그때의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이걸 재판거래 의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마지막 최종 선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의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계속 제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죠. 어쨌든 지금 법원이 제 수사 대상이 된 거고 그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법의 구조의 현실이니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된 상태라도 그 실물로 받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제 자료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현재 기술상 디가우징된 거를 몇 프로까지 복원할 수 있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지 단 일부라도
복원을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단 일부라도 보고서 뭐가 하나 나오면 거기서 이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기자분들 취재하실 때 보면 뭐 쓰레기통 뒤져서 막 찢은 종이들 이렇게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다 맞추지 못해도 뭐 하나라도 나오면 이거 뭐지? 거기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시도까지도 한번 해보겠다는 게 검찰의 지금 입장인 거죠. 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뭐 수순이죠. 그건 어떤 자, 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이제 검찰에서 요구한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 부분인데 지금 내놓은 자료는 410개의 원본 자료 파일만 넘겼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글쎄요, 수사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증거를 확보할 때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 하기 전에 임의 제출 먼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 임의 제출을 받은 것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임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임의 제출에서 뭔가 좀 정황이 의심스럽다, 빠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대상이 법원이 아니라 다른 정부 조직이었다면 검찰이 아마 처음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을 거예요. 네. 근데 대상이 법원이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 의지는 있으나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임의 제출을 요구했던 건데 임의 제출에서 검찰이 원하는 만큼의 소기의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그럼 이제 검찰은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임의 제출한 그 410개 파일들도 당연히 뭐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 오늘 정식으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특검의 수사 범위,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허익범 특검이죠. 특검보 3명 그리고 이제 파견 검사 13명, 수사관들까지 하면은 뭐 30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60일이 돼 있죠. 수사 기간은 오늘 시작을 하면 이제 6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거 우리 박영수 특검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장 90일. 그런데 이제 30일 연장은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60일, 길게는 90일 이렇게 돼 있고요. 수사 대상 범위는 이 드루킹이 벌인 댓글 조작에 대한 게 우선 1차적인 조사 대상인데 이게 4개 항으로 돼 있어서 잘 보시면 이 수사를 특검이 진행하다가 인지되는 관련 수사는 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아직은 미지수고 허익범 특검의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출발점은 드루킹과 관련된 여러 조직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경공모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이 벌였던 이 불법적인 댓글 이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우선으로 시작할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생각보다는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6말 7초에 시작할 것이다. 이 시간이 많이 없었고요. 특검보도 좀 뒤늦게 선임이 되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박영수 특검하고 많이 비교를 하면서 처음 수사 대상으로 삼는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디냐가 앞으로 이 허익범 특검의 활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 때는 어디였냐면은 바로 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검의 수사 활동이 시작되는 오늘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허익범 특검팀이 이제 오늘부터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파견 검사 구성이 좀 늦어졌어요. 박영수 검사팀을 구성됐을 때보다는 박영수 특검팀은 열흘 정도 걸렸는데 20일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그 시간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 때랑 차이가 좀 있죠. 사실 박영수 특검 때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파견 검사 인적 구성에 대해서 사람들 우와 이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가장 악연이 있는 검사였던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에서 당시 수사팀장 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3차장을 한동원 검사 같은 사람들 다 이제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 최고 이 칼잡이라고 하죠. 에이스 중에 에이스 오브 정말 에이스들을 이제 파견 검사로 파견을 했던 거고 그게 열흘 만에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죠. 뭐 제가 지금 파견된 검사분들이 뭐 그때와 비교해서 뭐 질적으로 떨어져 이런 말은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20일이나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글쎄 이게 참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특검은요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 안 시키려고 우리가 안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박근혜 그리고 어차피 특검이라는 게 좀 정권 핵심을 겨냥하는 게 특검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검 하기 전에 뭔가 의혹들이 많이 나왔었고 가장 결정적인 게 사실은 총선 패배하고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정부의 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될 때거든요. 힘이 빠지는 거는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잘합니다. 검찰이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때문에 그 특검 시작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대부분 다 예상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는 사실은 아무
아무런 무리 없이 검찰에서도 저 파견검사팀 꾸리는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권력 핵심을 겨냥으로 수사한 건 맞지만 지금 워낙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공고하고 더군다나 이게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던 것이거든요. 네. 정치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판단이 끝난 거죠. 물론 뭐 지방선거 이슈가 이것만이 아니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견검사나 검찰 입장에서도 이 파견검사 선정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부담이 현실인 많이 거죠. 그럼요. 됐다는 네. 얘기가 그렇죠. 되겠고, 뭐 이제 파견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수사관들도 아직 제대로 다 그렇죠. 구성을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관들 꾸리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인적 이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이게 사실 특검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 여론하고 예. 수사 대상에 권력 힘이 얼마나 빠져 있느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과는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네. 헌법 특검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앞서서 첫 강제 수사 대상이 어느 것이냐에 네, 따라서 네. 앞으로 이 향후의 그 그렇죠.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첫 강제 수사 대상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글쎄 이제 뭐 워낙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저라면 아마 김경수 좀 당선인이 네. 아마 휴대전화 압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찰의 드루킹 수사를 비판했던 쪽에서 항상 나왔던 얘기가 왜 계좌 추적 왜 이렇게 늦게 하지? 그리고 왜 김경수 의원의 휴대전화 왜 압수수색하지 않는 거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전화기를 보면은 드루킹과 어떤 통신 내역이라든지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정치인들은 사실 전화기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 같은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대선이랑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을 치렀기 때문에 대선 지나고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휴대전화 한번 바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쓰는 휴대전화 한다고 뭐가 나올까만 저는 좀 의문은 들긴 하지만 예. 그래도 수사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국정농단 특검 때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휴대전화 집에서 쓰던 거 안 버리고 이만큼 사다 그 녹취판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아마 당시에 그거 압수수색하면서도 예전 쓰던 전화기가 남아있고 거기에 그런 녹취 파일이 많을 거라는 거고 압수수색하는 사람도 기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죠. 김경수 의원도 예전 휴대전화 김경수 당선인도 휴대전화 바꿨어도 예전 휴대전화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허위범 특검 같은 경우에 김경수 당선인은 아마 휴대전화부터 압수수색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90일 동안 최장 90일 동안 이제 네.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수사 방향은 역시 이제 댓글 조작 관련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예, 예. 정치 자금과 관련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간 돈들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죠. 이것이 뭐 강의료다, 사례금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혹은 또 개인적으로 김경수 의원의 측근에게 빌려줬다가 뭐 받은 것이다. 이런 정황들이 언론 보도로 다 나왔습니다. 지금 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라면 허위범 특검이 어렵겠지만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여러 문제들을 사실은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었던 과정이죠. 예. 그래서 이제 휴대폰 압수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심지어는 시그널이라는 보안이 잘 되는 외국의 또 이 메신저를 별도로 쓰면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은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고 언론의 일부 보도도 됐습니다. 허위범 특검은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수사를 할 텐데 네. 저는 타겟을 어디로 잡을 가능성이 높냐면요. 지금 김경수 당선인도 물론 소환 가능성이 제일 크죠. 예. 그런데 그 외에도 누가 소개시켜줬느냐? 이 송인백 비서관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청와대 이 중폭 인사를 보시면 송인백 제1부속실 비서관이 경질되거나 문책되지 않았어요. 예, 정무비서관으로 자기만 그렇죠. 옮겼습니다. 근데 이쪽도 지금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청와대에 지금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들이 주로 적어도 도모 변호사, 오사카 총영사로 이제 드루킹이 추천했다는 그 인물을 청와대 인근으로 불러서 접촉했던 정황들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의 핵심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특검이 밝혀내지 못하면요. 네. 왜 특별검사 했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경찰이 해도 되고 검찰이 해도 되는데 권력의 실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공권력은 아마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제에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지금 야당들이 더 이상 허위범 특검은 기댈 데가 없는 게 야당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만들어 놓고 지방선거 끝나니까 이게 내부 싸움이 더 급해져서 특검 신경을 못 쓰는 지금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허위범 특검이 상당히 외로운 섬으로 버려져 있을 가능성도 높아서 예. 무엇을 더 얻어낼까 하는 부분이 좀 이제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덧붙이고 싶네요. 뭐 그런 네. 회의론 가운데 이제 하나가 특검이 이제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게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샌다이 총영사와 네. 관련해서 이것을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옥중 편지를 통해서 네, 그렇죠. 김동원 씨가 밝힌 네. 내용인데 이거 자체는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그렇죠. 건 이제 아니겠습니까? 매수, 뭐 이해유도 이제 매수죄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이건 아마 특검도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소시효가 이제 6월 말에 만료된다는 거는 이미 다 얘기가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검도 이걸 알고 시작했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야당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 부분은 사실은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이 저는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 않고 이건 아마 공소시효 만료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연결고리, 다른 어떤 혐의를 찾는 연결고리는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기는 팩트라고 하게 되면 왜 그렇게 먼저 제안할 수밖에 없었지? 혹시 대선 기간 중에 우리가 모르는 정도의 드루킹 쪽에서 워낙 큰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안한 게 아닐까라는 이제 범행 동기라든지 경위 차원에서 수사는 할 겁니다. 네. 다만 어차피 뭐 처벌은 못 하죠. 공소시효가 만료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